네, 레미안 원 페를라 당첨되실 분들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레미안 원 페를라 방배동 재건축 6구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곧 청약 신청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청약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세금적인 측면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청약 광고 이런 거 공고문 잘 꼼꼼히 보시겠지만 세금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첨됐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역 역세권입니다. 서문여중고랑 가깝더라고요. 교육이 그래서 아주 좋다고 하고,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아주 좋은 그 학원가가 아예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됐죠. 그래서 바로 강남까지 올 수도 있고, 그다음 정보사 부지의 문화예술 복합타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세팅되니까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배동에 있고 16개 동을 만듭니다. 총 1097세대고 일반 분양이 한 480세대. 그래서 입주 예정일이 25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첨되면은 6번 계약금 20% 내고 그다음에 6번에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일을 이제 11월 입주 예정 때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지금이 이제 1월 말이니까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59 타입이 한 3종류, 84 타입 한 5종류, 84 타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65세대고 보시게 되면 59 타입이 16억부터 시작합니다. 16억 1,600만 원. 84 타입은 22억 한 8천만 원. 그다음에 106 타입은 106 타입이죠. 28억 4,400. 120 타입은 30억 8,200만 원. 1억에 좀 시작됩니다. 그래서 꽤 가격은 좀 높은 편이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 84 타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이미 한 5억 정도 형성돼 있는 걸로 최근 기사에서 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청약 관련된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던 사람, 아니면 기타 지역은 서울에 2년 미만 거주자,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엄청난 경쟁률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장점이 뭐냐면 이게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전매 제한은 3년 있습니다. 이 청약가점이 근데 69점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청약 같은 경우는 점수는 최근에 레미안 비슷한 시리즈죠. 원베일리랑 원펜타스가 최고 청약가점이 둘 다 84점이었고 그 다음에 평균 청약가점 막 70점대였으니까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2월 3일부터, 일반 공급은 2월 4일, 5일 뭐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 한번 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가 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서류 접수 바로 2월 중순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권 내가 당첨이 됐다. 뭐부터 봐야 되냐?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매매 취득세를 내야 돼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구는 세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자부터 뭐가 되냐? 중과세율이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1%에서 3%.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지방교육세 합치면 1.1에서 3.3이었어요.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호제곱미터 초과한다 그러면은 1.3에서 3.5%였단 말이에요. 좀 더 올라가죠. 근데 2주택이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8.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면 9%입니다.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중과세 우선 알아두시면 좋은데 12.4%와 13.4%의 적용을 받아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이게 1주택자도 지금 청약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랑 1주택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주택자가 당첨되면은 1주택자가 되니까 84 타입 기준으로 얼추 취득세 계산해보면 취득세가 3.3%율을 적용을 받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1주택자가 이 분양권 당첨이 돼서 2주택자가 된다. 그 되는 시점이 언제죠? 주택은 결국 잔금일을 치를 때 그때 이제 주택이 돼서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건데 2주택자가 됐다. 그럼 84 타입의 중과세율을 만약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8.4%의 적용을 받으니까 취득세가 거의 한 진짜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요. 1억 9,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억 9,200만 원의 취득세까지 여러분들의 예산에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그나마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왜냐면 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취득세를 7,500만 원 내는 것과 1억 9,200만 원 내는 거 예산이 1억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되겠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취득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득세 제도를 알아보셔야 되고, 근데 종전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종전주택과 분양권 당첨자의 세대가 만약에 다를 때, 그럴 때는 분양권 잔금 전에 세대를 분리시키면 돼요. 이게 대부분은 부부간에는 절대 안 돼요. 부부간에는 세대를 분리해놔도 부부는 일신동체니까 같은 세대로 보는데, 이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들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대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취득세 낼 때 1억 9,200만 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준공이 되고 잔금 치를 때 아버지가 그 전에 세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판별일은 취득세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인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하기 때문에 분양 당첨되면은 결국 잔금 지급일로 보거든요. 그 전에 세대를 딱 쪼개놓으면은 오케이. 그러면 2주택자가 아니니까 말 그대로 1주택자에 대한 일반 취득세를 내겠죠. 왜냐하면 이게 취득세 그 분양권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세대 판별일은 말 그대로 잔금을 지급하는 25년 11월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25년 11월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그나마 가능성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 잔금일 전에 서초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그나마 2주택자까지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서초구, 강남 3구랑 용산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라는 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택수 판정할 때는 결국은 분양권을 취득하자마자 말 그대로 당첨되고 계약하자마자 그때 또 주택수는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전주택 있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이렇게 이번에 분양권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종전주택을 이 분양권이 완공돼서 잔금 치르기 전에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당첨이 되자마자 선생님은 2주택이 된 겁니다. 그 2주택이 내가 주택을 기존 거를 팔든 지지고 볶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이게 준공이 돼서 완공됐을 때 취득세 낼 때는 그 당시 시점 분양권 취득일에 이미 최초 분양이면 분양 계약일에 이미 2주택자니까 당신은 안 돼. 라고 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 내가 1주택자고 분양권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3주택자가 됩니다. 요걸 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분양권을 취득하자마자 주택수로 카운팅을 해요. 주택은 아니지만 너 취득세 낼 때 주택수로 카운팅해서 그것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택, 분양권 있다. 그럼 몇 개예요? 다음 주택을 살 때는 5번째 주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정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주택수가 이미 많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유세입니다. 25년 11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26년도부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중과세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1주택자까지만 지금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주택자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을 더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제가 봤을 땐 상당할 거예요.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고민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유세 기준일이 언제죠?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자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마 내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추후에 팔 때 잘 비싸게 제값 받아서 팔면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일부 내겠죠. 자,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전매 제한 3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양도가 불가능해요. 뭐 암암리에 거래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매 제한 3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준공까지 1년 이내에 매매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쪽은 말은 안 하겠지만 분양권이 단기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77%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한 5억 원 정도의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77%는 얼마입니까? 거의 4억이에요. 거의 4억.
거의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행히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상당히 자금의 융통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죠. 왜냐? 전세로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세법에서 결국은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일의 양도소득 생각하지 말고 전세 줘가지고 자금 마련하고 2년 이상 보유를 무조건 하자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기본 세율입니다. 근데 주택도 완공되고 나서 1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77%, 분양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 팔면 얼마? 66%입니다. 엄청나죠. 5억 차익이면 3억 3천만 원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시면 좋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이게 내가 서초구에서 좋은 아파트 무주택 상태에서 얘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2년 이상 보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돼요.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분양 당첨자는 이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통한 절세가 실거주를 하면서 내가 자금이 없는데 대출을 좀 받아서 실거주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대출에 따른 이자보다 내가 실거주를 2년 해서 비과세를 받는 그 양도소득세의 이점이 훨씬 더 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대출로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실거주 2년 내고 팔아버리는 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만들어서 파는 게 대출금 이자보다 쌀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본인의 자금, 융통,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세후 이익까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주택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당연히 충족하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정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이미 분양권을 지금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주택이 되고 나서 3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옛날 세법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지금 당첨되면 25년 2월에 계약하잖아요. 그때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물론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다 형성하고 나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팔고 그 다음에 당첨됐었던 원페를라도 결국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야 비과세가 또 될 수 있다는 점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나마 내가 근데 전세 맞출 건데 이거 비과세 어떻게 하냐, 나 2년 거주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이걸 이제 무조건 전략을 짜야 돼요. 뭐냐?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사실상 분양 잔금 치르기 전에 어렵기 때문에 전세 두면서 결국 임대차를 둘 거예요. 그럼 상생 임대차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비과세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요건을 여러분들 충족할 수 없어요. 왜냐? 상생 임대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 계약을 2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걸 먼저 한번 해결을 하고 상생 임대주택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다음부터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5% 이내만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26년 12월 31일까지 이걸 임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원페를라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준공이 11월에 된다고 했어요. 25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월에 그렇게 허겁지겁 가자마자 바로 내가 잔금을 치르고 그게 주택이 됐어요. 그걸 바로 임대차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1년 반이에요. 그 25년 11월부터 1년 반이니까 결국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 자체가 언제입니까? 27년이에요. 27년. 27년 한 4월, 5월 되겠죠. 진짜 빡빡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근데 거의 2년 할 거잖아요. 그러면 27년 11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26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임대차인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영상 자체가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원래 24년 12월 31일까지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2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26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나 내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 임대 주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다시 임대차에 대한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상생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언제까지? 28년까지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27년 11월에 내가 끝났는데 28년까지 연장을 해줬네? 그럼 이때 상생임대차 계약 하자라고 해서 29년 11월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법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내가 비과세를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상생임대차 계약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줘서 실거주를 안 했지만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줄게. 비과세 볼 때 2년 거주한 걸로 봐줄 테니까 상생임대차 좀 해봐. 그러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주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때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줄게 라고 해가지고 2+2라고 하죠.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절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만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에 대한 임대차 할 때 정말 알아둬야 되는 예규가 있어요. 자, 예규 화면에 싹 띄워줄게요. 이게 예규를 딱 설명해 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분양 잔금일 전에 허겁지겁 먼저 사실 전세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아요. 이 예규를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 얘를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봐주고 직전 임대차 계약 끝나면 상생 임대차 계약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양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얘가 2년짜리일 확률이 높잖아요. 얘가 끝나고 나서 맺는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2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내가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임대차 계약 먼저 맺은 다음에 자금 끌고 와서 쓰시잖아요. 다 알죠. 근데 그러게 하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임대차 계약을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관련된 게 지금 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2년 연장되는데 28년도까지만 하고 또 연장을 안 돼 버리면 나는 이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임대차 계약을 잔금을 내기 전에 맺는 불상사는 이 미래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절대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추후 양도를 위해 고민해야 될 바 중에 하나는 지금 비과세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중과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제도죠. 왜냐하면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유를 2년 이상 한 주택은 너가 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여도 중과세를 제외를 해줄게 라는 제도를 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매년 1년씩 연장되고 있어요. 매년 1월 초에 경제정책 방향 때 연장을 해주고 있죠. 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원페를라 자체가 25년 11월 준공인데 2년 보유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아무리 빨라도 27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6년 5월 9일까지가 연장이 한 번 되고 한 번 더 돼야 돼요. 27년 5월까지, 28년 5월까지 정말 길게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연장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주택자면 원페를라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럼 바로 중과세요. 일반 과세라는 적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다주택자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 이외에 또 이런 얘기도 있겠죠.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프리미엄 얹어서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높여놓겠다. 이런 전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월 과세가 걸리기 때문에 10년간 양도를 못한다. 이런 관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비과세 받으면 양도를 해도 되지만 이 10년간 만약에 팔아버리면 어차피 프리미엄 얹어서 증여한 것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여러분들 같이 믹스해서 좀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미아 원페를라 관련해 가지고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 도움 되실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